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실학 부분 그리고 조선 후기의 문화입니다. 이제 조선 후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흥선대원군 근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부터 문호개방, 개화와 위정척사의 대립,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갈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교재 신과 함께 하는 건 고급 2주 패스 교재 190페이지 피시고요.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강. 자, 34강 사회개혁론과 여러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개혁, 사회개혁론과 이런 문화의 새 경향, 문화가 어떤 식으로 변했느냐, 뭐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 부분은 교재를 보면서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리는 식으로 넘어갈 거고요. 사회개혁론에 약간 성리학이 보수적으로 변한 부분, 그리고 새로운 이론이 나타난 부분, 그리고 실학, 그런 거는 좀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쓸 게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필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성리학의 변화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이 너무 깊어졌어요. 너무 의미 없는 걸로 서로 논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리학 이외에 성리학을 조금만 비판하거나 주자를 좀 비판하거나 성리학의 기본 정통 이론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성리학이 이제 너무 다른 이론을 아예 다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배척해버립니다. 아유, 사문난적 낙이라고 썼어. 사문난적. 성리학을 이렇게 막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문난적으로 배척을 하게 돼요. 다른 이론을. 성리학을 조금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윤휴와 박세당입니다. 약간 성리학에 대해서 좀 다시 재해석을 하고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교경전을 약간 조금 비판적으로, 독자적으로 재해석한다던가, 약간 비판한다던가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도 조금 이제 약간 비판한다던가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사문난적으로 이제 몰렸죠. 그러면 이제 성리학이 너무너무 깊어져서 호락 논쟁으로, 아이고 오늘 오타가 많이 납니까? 호락 논쟁으로 불거져요.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논쟁 같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싸웠고, 이것 때문에 새로운 사상가들 이제 나중에 근현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호락 논쟁이란 건 뭐냐면 먼저 호론과 낙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호낙인데 이제 호락 논쟁으로 이렇게 발음상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 보시면요, 이제 호론과 낙론,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호론 같은 경우에는 인물성 다르다. 인물성 이론입니다. 다를 이자예요. 인간과 사물은 본성이 다르다예요. 왜 다르냐? 약간 기의 차별성을 강조했어요. 기라는 게 다르게 흐른다. 인간은 기가 고귀하게 정말 다르게 흐르고, 사물은 일반 동물이나 일반 사물은 기가 다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 너는 차별하는 거죠. 양반과 상놈들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중국과 우리나라는 고상한 나라고, 오랑캐는 범접할 수 없는, 우리는 다르다. 차별이 이제 기본의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양반과 상민을 막 서로 나누고 양반 중심이에요. 양반의 특권을 중요시하고, 양반은 다르다. 우리는 혈통부터 다르다. 우리는 기의 차별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인물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호론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주로 호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오랑캐들은 배척하는 거죠. 외놈들이나 뭐 아무튼 다 외놈, 오랑캐 다 배척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정척사 사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정척사 사상, 위정척사 운동,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호론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이 어려워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낙론 같은 경우에는 딱 반대입니다. 인물성 동론입니다. 같을 동자예요. 같다.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결국 같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중요시하냐면 기본한 이를 중요시하는데, 주리론 쪽인데, 이의
보편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라는 거는 이성, 이론 이런 건데 인간이나 사물이나 자연이나 다 똑같은 이치에 보편적인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물도 뭐 이렇게 뭐 물이 아래로 흐르고 뭐 동물도 어떤 동물도 모성애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느 정도 보편적인 마인드가 있다. 결국 우리와 오랑캐도 결국 보편적으로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화이론을 오랑캐를 이렇게 배척하는 걸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 보편성으로 화이론은 오랑캐를 막 싫어하는 그런 거예요. 화이론을 극복하게 되고 이러면서 여기서 바로 개화사상이 나오는 거고 청나라에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북학파가 나오는 겁니다. 북학파, 이제 개화사상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유연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낭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정권을 잡고 제대로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지만 호론이 거의 다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으로 조선 후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흘러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호랑 논쟁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도 어쨌든 매우 중요합니다. 호랑 논쟁. 자,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성리학을 좀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성리학이 이제 이렇게 변화하면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타나는 성리학은 너무 이론만 중시하고 실천은 하지 않고 국가에 하나도 1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것이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한 실학이 나타날 수 있었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양명학이라는 건 중국에서도 양명학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좀 실용적인 학문, 좀 쓸모 있는 거, 좀 실천을 강조합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학문으로 지행합의를 중요시해요. 지행합의. 지식을 배웠으면 지식과 행동이 하나여야 된다. 공부한 만큼 실제로 행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신하들을 이렇게 부릴 때도 이렇게 예우 있게 다스려라 이러면서 자기 노비들은 막 천대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인간을 존중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배운 만큼 똑같이 이렇게 실행해라. 그런 게 양명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명학을 처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강화도 쪽에서 이제 학파를 형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화학파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강화학파를 이룬 사람이 바로 정제두. 이러면서 이제 실학을 만들게 되고 뭔가 현실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게 이제 양명학이라는 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성리학은 지금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실용적인 학문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실학이죠. 그래서 이제 실학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학이라는 건 이제 좀 현실 개혁적. 현실을 개혁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농민들을 중시하고 농업이나 상업을 중시하고 그런 식의 현실적인 건데 하지만 문제는 실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런 집권층이 아니었어요. 약간 몰락 양반들, 정권에서 좀 몰락한, 정권에서 쫓아난, 귀양 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정책은 반영되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실학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조선 후기에 좀 깨어나고 제대로 좀 정치를 했다면 일제강점기로 이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이제 실학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눠서 공부해 볼게요. 여기는 사실 여러분 암기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외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수한 실학자들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실학은 농민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농업을 중시한다 해서 중농학파라고 해요. 중농학파. 중농학파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해요. 중농학파는 농업을 중시하고 뭔가 토지개혁에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토지개혁에 왜 불만이 막 있었냐? 토지에
지주전 호재가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농민들은 땅이 없어요. 다 소작농으로 가서 돈 많은 양반들한테 가서 막 죽어라 일하고, 그러면 절반의 이런 지대를 내고, 그리고 죽어라 일해봤자 자기한테 오는 건 없고 양반들의 배만 불리게 되고, 이런 식의 약간 왜곡적인 토지제도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땅을 줄 수 있을까? 토지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건데 이상적인 부분이었지. 양반들이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토지를 농민들한테 줄 리가 없죠. 이것은 마치 지금의 내 집 마련, 이제 서민들이 아파트를 갖거나 서민들이 자기 집 하나를 갖고 싶은 그런 소망과 비슷한 거죠. 있는 사람들은 땅이 여러 개고 막 집이 여러 개인데 일반 서민들은 집 하나 갖기 힘든 그런 현실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좀 볼 수 있네요. 자, 어쨌든 중농아파는 이제 3명이 있습니다. 이제 유형원, 이익, 정약용. 유명한 인물 정약용 나오죠, 그쵸? 이익, 정약용. 자,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토지를 국가가 다 몰수해서 국가가 재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뭐 균전제, 균전론 같은 거예요. 균전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치만 실제로 국가에서 토지를 재분배하는 거 양반들이 가만히 있을까? 좀 실행하기 힘들었겠죠? 어쨌든 균전론을 주장을 했고, 반계소록에서 균전록을 주장했습니다. 균전론, 반계소록을 균전론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균등하게 나누자, 반으로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반띵하자, 그런 식으로 반을 어떻게 연결해서 균반, 유형원은 균전론, 반계소록. 제가 정말 심플하게 외워야 되는 것만 이렇게 딱 깔끔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 요거 제가 칠판에 쓴 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전론을 주장을 했어요. 한전론은 토지 매매에 한계를 둬야 된다. 그래서 한입니다. 한계 할 때 한자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토지를 다 싹 다 팔아버리니까 땅이 없는 거다. 어떻게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본인의 땅을 한계를 줘야 된다. 그걸 영업전이라고 하나 이름을 짓자. 내 영업전, 각 집집마다 뭐 가구가 이제 식구수에 맞춰가지고 영업전을 딱 준 다음에 이 영업전은 절대 판매할 수 없는, 매매할 수 없는 땅을 만들어버리자. 그러면은 그 땅에서 어떻게든지 지지고 볶고 먹고 살 수 있게 영업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계를 주자. 이게 한전론입니다. 이것도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성호사설에서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런 이론들은 이 책에 다 쓰여 있다. 성호사설. 참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성. 한계를 두자. 이성. 이런 식으로 외우신다던가 좀 연결해서 외워주세요. 이성, 한성. 그 다음에 정약용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상식이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조선시대 최고의 브레인이랄까? 자, 정약용은 여전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약용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뭐랄까, 마르크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좀 획기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토지를 공동으로 나눠서 공동분배, 공동으로 견작하자. 같이. 이제 뭐 마을을 일여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여장을 만들고 공동으로 분배해가지고 또 능률에 맞춰서 그걸 재분배 나눠주자.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한 게 여전론이에요. 약간 좀 이상적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여전론을 주장한 거고요.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1표 2서는 우리가 꼭 외워주는, 상식적으로 외워주면 좋겠죠. 1표 2서, 1표는 경세유표. 이 경세유표에서 약간 그 여전론에서 주장했던 공동 그런 땅들,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나중에 정전제를 주장을 하는데 그 정전제에 대해서 쓰여놓은 게 경세유표고요. 어떤 식으로 땅을 나눠주면은 서로 이렇게 농민들이 모두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한 거예요. 1표 2서 목림신서. 목림신서. 흠흠 신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유명한 세 가지 책이라서 1표 2서라고 합니다. 끝자를 따서. 목림신서는 이제 목민 간의 도리, 지방 간의 그런 도리들에 대해서 쓴 거고요. 흠흠신서는 정말 엄청난 법률책입니다. 신중하고 신중해서 백성들이 억울함을 없게 해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노비한테 뒤집어 씌운다던가 엄청나게 곤장을 맞아가지고 없는 죄도 막 실토한다던가 이런 억울한 재판들이 많았는데 그런 억울한 재판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예를 얘기하고 약간 판례들을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백성들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률과 관련된 재판이나 법률에 관련된 그러한 책 내용이에요. 흥문신서. 이것도 읽어보면 참 좋은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중농합파. 이 세 사람들이 중농합파. 농업 중시, 토지개혁 중시가 중농합파고요. 상업을 중시한 사람들은 중상합파입니다. 그래서 중상합파는 좀 실리적인 그런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해요. 약간 이론, 약간 그런 이득을 얻고 이용후생, 쓸만한 거는 막 사용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용후생학파라고 하는데 중상합파는 여러분들 힘들게도 4명입니다. 중상합파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수원, 그리고 홍대용, 그리고 이제 박지원의 제자 박지원, 허생전으로 유명한 박지원, 그리고 박제가. 박제가 저기 주장과 검서관에 등용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유수원은 중상합파의 제일 첫 번째 상공업의 중시를 제일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공업진흥을 주장을 했고 유수원의 우서.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유수원 우서? 이렇게 외우면 좋을까?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유수원 우서? 지금? 우서?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지 어떻게든지 외워주세요. 자, 유수원 우서. 그 다음에 홍대용 같은 경우는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여기저기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홍대용은 각종 부국강병. 아이고. 상공업의 진흥을 통한 부국강병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 지전설 주장한 걸로 유명하죠. 뭐 담엄서 많은 책을 씁니다. 뭐 혼천이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약간 천체관측에 관련된 관심이 많았고요. 지전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으로 넘어갈게요.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로도 유명하죠. 허생전으로 유명하죠. 허생전 보면요. 허생이 약간 매점매석 이런 거에서 돈을 버는 화폐 유통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때 우리나라에 수레도 없었습니다. 이동할 때 수레도 없고 길도 제대로 닦아 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물건의 유통이라던가 그런 상업 장사에 관한 그런 이론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어요. 일단 물건이 서로 유통하는 거 되게 중요시했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전복을 한 번도 못 먹어가지고 전복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도 뭐 물고기가 뭔지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산골에서 나오는 음식을 잘 모르고 서로 이렇게 유통이 그렇게 중요하다. 유통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유통을 위해서는 수레와 선박이 중요하다. 그리고 화폐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고요. 뭐 대표적인 이 책을 하나 뭐 쓴다면 열하일기. 열하일기에서 이런 수레, 선박, 화폐의 중요성을 여기서 표현을 했다. 중요성이라고 써놓을게요.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선시대는 전략이 미덕이었습니다. 막 저기 천장에다가 막 그런 굴비 매달아 놓고 쳐다보고 밥 먹고 이런 게 중요시하는 그런 거였는데 전략을 중요시하면은 상업이 발달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돈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소비가 증대되고 어느 정도 상업이 발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보다는 소비를 강조했습니다. 샘과 같아서 자꾸 물을 떠야지만 물이 이렇게 솟아 나온다. 소비를 강조해. 이런 샘에 비유해서 소비를 강조했고, 역시 뭐 상공업을 중시했죠.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북학의라는 저서를 썼고요. 박제가 대표적인 또 북학파고, 이렇게, 실학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물과 이론과 책은 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실학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공부해서 절대 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재를 보고 실학은 여러분들이 교재 보고 정리하시고 191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실학이 연구가 되니까 실용적인 학문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요. 뭔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너무 그전에는 성리학적 중심이니까 중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중화 사상에 쩔어 있었다면 이제는 국학,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의 지도, 우리나라의 지리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학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국학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일단 먼저 역사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 안정복의 동사 간목 안동. 자, 안정복의 동사 간목은요 단군부터 고려까지를 이제 실으면서 이제 좀 뭔가 우리의 그런 특별한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좀 벗어나가지고 독자성을 중요시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 다음에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이거는 이제 기사본말체로 이제 조선의 정치사회사, 한치윤의 해동역사, 이것도 단군부터 이렇게 실었다. 이종휘의 동사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으로 외우는 게 좀 윤회, 휘동. 저는 이렇게 뒷글자 따서 외웠거든요. 이긍이가 이종휘가 이시기 때문에 이견, 윤회, 휘동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떤 저서가 어떤 인물인지 이제 저자와 저서를 좀 연결해서 좀 외워주시면 좋고요. 적어도 노란색으로 한 건 100% 외워주셔야 돼요. 유득공의 발해고, 유발. 유득공은 발해의 그런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유발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어떨까? 유득공의 발해고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별표 2개.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고 남북국이라는 용어 처음 사용 너무너무 중요하다. 김정희는 추사 김정희 글 잘 쓰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금속본, 탁본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 글씨 같은 거 연구하고 이런 금속 과학록에서 이 진흥한 순수비에 있는 그 북한 산비가 진흥한 순수비인 걸 밝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글씨만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이런 공을 세운 것도 있고요. 지리서와 지도도 아무래도 김정호 때문에 보고 가야겠네요. 지리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지도는 막 혼이강리 역대 국도지도 막 중국 이따만하게 그리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그림이었다면 지도가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지도랑 거의 비슷하죠. 이 김정호의 그 대동여 지도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관측, 이렇게 실측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라는 게. 그리고 지리서도 그전에는 세금을 걷는 목적으로 그 마을에는 뭐 뽕나무가 몇 개, 뭐 장정이 몇 명, 막 이런 식으로 써놨다면, 나열식, 백과사전식이었다면, 지리서가 그 고을의 실제적인 모습, 그 고을의 정말 실제적인 특징, 그 고을이 얼마나 살만한 곳인가, 약간 그런 식의 좀 국토의 실체를 파악하는 그런 지리서로 바뀝니다. 어쨌든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이런 조선의 역사와 영토 연구,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이거는 이제 고조선부터 발해에 이르기까지 이런 강역의 변천, 우리의 그런 영토의 모습의 변천, 이런 거고요. 이 중간에 택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리서에서는 택리지 별표, 이거는 각 지역의 풍속, 인심, 자연환경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택리지는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뭐 그런 사대부의 가거지 요건, 지리, 뭐 산수, 생리, 지리, 생리, 산수, 하나가 뭐였더라? 인심이다, 인심. 그 지리는 이제 풍수지리적인 거, 그리고 생리는 얼마나 이득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산수는 풍경, 그리고 그 지역의 인심, 뭐 이런 거 4가지를 꼭 보고 이사를 가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택리지에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같은 경우는 정상기와 김정호가 유명한데, 정상기가 김정호의 스승이죠. 정상기는 이제 백리척으로 처음으로 축척을 사용한 동국지도, 그리고 김정호는 십리마다 눈금으로 방점을 찍은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는 접을 수도 있고 펼 수도 있는 분첩, 절첩식이고, 목판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목판본. 그전에는 지도를 그렸어요. 그리다 보니까 없었던 것도 산도 생기고 막 이것도 빼먹고 약간 좀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목판본으로 찍었다라는 거죠. 찍어내서 이제 그런 오류를 없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말 과학적인 지도다. 대동여 지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이죠. 나머지는 여러분 슥슥 훑어보시고 이제 문화 파트인데요. 문화 파트는 제가 따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과학 및 의학 기술 한번 훑어볼게요. 중요한 것만 한번 이렇게 쭉쭉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문학 역법 지도인데요. 자, 천문학은 아까 홍대영 나왔었죠. 홍대영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었죠. 지전살.
자, 홍대용은 혼천이를 만들었고 지전설을 주장했다. 지구가 돈다. 갈릴레이 같은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김성문도 지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육은 시연력.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김육은 청으로부터 시연력 도입을 주장했고, 김육은 이제 대동법을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수미법 뭐 이런 거 대동법. 그래서 김육은 시연력 도입, 그 다음에 지도는 고려만국전도라는 최초의 이런 전체 세계 지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세계관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자, 그 다음에 농업과 의학.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농사 직설이 있었다면 이제 조선 후기에는 농가 집성이 있습니다. 농가 집성은 집대성한 거라서 집성이에요. 농사 직설, 금양장로 등등등등을 모두 다 이렇게 집성해가지고 이제 확장판, 농사 짓는 방법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대성 이렇게 기억해서 집성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신속의 농가 집성. 농사 직설은 세종대왕 때 만든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서유구 임원 경제지도 있다. 농업백과사전. 그 다음에 허임의 침구 경험방. 침술에 대한 거를 써놓은 거고, 정약용의 마가회통. 정약용의 마가회통은요, 정약용의 아들이 홍역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애틋한 마음에 홍역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두법을 처음으로 연구한 게 마가회통이에요. 마가의 마마. 호암 마마의 그 마마입니다. 마가회통. 그 다음에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참 외우기 어렵지만 동의보감도 아니고 동의수세보원. 이 동의수세보원에 쓰여있는 글이 중요합니다. 바로 사상의학. 이건 뭐냐면 소음인, 뭐 태음인, 뭐 이런 거 있죠. 태양인, 뭐 소양인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그 한의학에서 중요시하는 건데요. 손이 차고 소화가 안 되면 소음인, 뭐 잘 먹고 잘 싸면은 태양인. 뭐 약간 강호동은 태양인의 기운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호탕함은 태양인. 뭐 이런 식으로 남자한테 좀 소심하면 태음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사상의학에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약재를 막 쓰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재마의 사상의학이 그런 내용입니다. 동의수세보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민문화, 뭐 한글 소설 같은 거 나타났다. 이런 거 쉬우니까 쭉쭉 보시고요. 이제 그림이나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죠. 그림은 직접 그림을 보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림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문화 파트는. 자, 보시면요. 위에 게 김홍도 거예요. 약간 남성적인 그림, 풍속적인 그림, 해학적인 그림은 김홍도입니다. 신윤복은 기생을 많이 그렸고 선이 좀 아름답고 여성의 그런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신윤복은 여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거는 신윤복입니다. 둘 다 풍속화를 그렸지만 신윤복은 양반과 기생들의 모습을 좀 많이 그렸고 춘화도 많이 그렸고요.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풍속화도 많이 그렸다라는 거, 그거 이제 양반과 부녀자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그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 부분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선시대 건축은요, 고려시대랑 비교를 했을 때 층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층, 3층.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화려해진 거죠. 겉에서만 3층이지 들어가면 한 통. 이게 나누지는 않았어요. 계단이 필요 없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제 금산사 미륵전 3층 조선시대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꼼수인데 이제 한능관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이렇게 2층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조선이에요. 고려시대에는 2층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조건 단층입니다. 2층, 3층, 4층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조선시대구나. 보세요. 다 2층 이상이잖아요. 다 조선시대입니다. 구례 화엄사 각항전, 보온 법주사 팔상전. 팔상전은 4칸이죠. 그리고 근정전도 2층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층으로 만들었다. 모양을 좀 화려하게 뭐 경회로 이런 거 그림 봐주시고요. 이제 조선 후기의 그 도자기는요, 그 전에 이제 백자였잖아요. 분청사기 백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는 청화백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백자에다가 푸른색 안료로 그림을 그린 거죠. 사군자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뭐 잉어를 그린다던가 좀 더 화려해졌죠. 파란색으로. 요런 분위기는 아직도 이런 도자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회회청 안료를 사용했다. 이런 게 청화백자라는 거.
자, 이렇게 조선 후기 문화까지 끝냈습니다. 사실 조선 후기 문화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많지 않아요. 서민 문화, 한글 소설이라던가 뭐 신윤복과 김홍도의 그림이라던가 청아백자라던가 그런 거를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근현대사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안녕.